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이제 벌써 관동배곡이 반절 넘어서 후반부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관동배곡의 길이가 길어서 힘들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했듯이 원문보다 해석을 위주로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거니까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저번 수업 시간에도 이걸로 시작했었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복습으로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연군지정, 두 번째는 우국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사랑인 애민이었고요. 네 번째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정의 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덧없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인생무상이었습니다. 매 시간 복습하는 것이니까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 여기서 멈춰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엔 화자가 금강산의 이곳저곳을 돌며 금강산의 많은 봉우리들과 폭포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봉우리의 기운을 모아서 인재를 만들고 싶다고 한 부분이나 음지에 있는 시든풀을 다 살리고 싶다고 한 부분에서는 정치가 그리고 목민관으로서의 다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관동 팔경 유람에서는 이런 면모에서 벗어나 자연을 정말 제대로 즐기면서 갈등하는 부분도 나타나는데요. 한번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사라. 자, 산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금강산에서 벗어나 동해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여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산중에서 나가서 이제 화자가 동해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남녀 완보하야 산영로에 올라하니. 자, 남녀 완보, 이제 관찰사니까 금강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죠? 그렇죠. 자기가 가져온 짐 다 내려놓고 올라갔는데 관찰사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이제 제대로 차려입고 가마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영로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여기 시작한다는 거 장소 체크하시고요. 자, 다시 원문입니다. 영농 벽계와 수성 대둔한 이별을 원하는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영롱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롱하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하다는 말인데 벽계라는 말은 시냇물, 계곡의 말이니까 아름다운 시냇물을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수성제조라는 말은 수성, 그렇습니다. 많은 소리에 제조, 우는 새라는 뜻이니까 여러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를 말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원문으로 따지면 이별을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want, 원하다가 아니고요.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원한다고 이렇게 원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계곡과 새들이 화자가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자가 이 자연인 계곡과 새들과 이별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화자가 아쉽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모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아쉬워하는 사람이 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을 바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는 자기가 아쉬우면서 계곡과 새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인 주객전도의 방법으로 아쉬움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전기를 뗄티니 오색이 넘눈한닷 고각을 섣분이 해운이 다 건난닷. 자, 이제 아까 관찰사의 모습, 의복이라든지 행렬이라든지 제대로 갖추어 행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 말은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깃발들인데요. 이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강원도가 아니고 나주에 있는 목사의 부임 행렬인데, 이렇게 이게 목사보다 더 지위가 높은 관찰사의 자리 행렬은 더 엄청났겠죠. 이렇게 왕이나 높은 사람이 공식적인 행차를 할 때 신분을 알리기 위해 깃발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행진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색 색깔의 전기를 떨치니까 오색이 넘누는 것 같고, 고각, 북과 나발을 섞어서 부니까 바다구름이 다 거친 듯하다. 이렇게 관찰사의 행렬을 나타낸다고 간단하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명사길 니금 말이 취선에 빚기 싫어 바다할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자, 명사길 고운 모래길입니다. 지금 동해로 가고 있으니 바닷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명사길이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싣고 있다. 아까 관찰사로서 지금 행렬에 관찰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취선, 다시 말하면 취한 신선이 말 위에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취선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관찰사의 행렬에 취한 신선이 끼어든 것은 아니겠죠? 바로 자연에 취한 화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행렬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라고 했으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쯤 되겠네요. 그런데 다시 원문 봅니다. 백구야 나디 마라 내버진 줄 어디야 난. 자, 여기서 백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매기를 말하지요. 갈매기를 화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매기야 날지 마. 다시 말하면 가지 마.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떻게 하니?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벗이야. 친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자연과 함께 하려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되려는 물화일체도 보이고 있는 것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계속 갑니다. 금난굴 돌아들어 총석경 올라하니. 자, 이제 장소가 또 바뀌네요. 어디로? 그렇습니다. 총석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총석정, 정자니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정자에 이렇게 화자가 옆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할 수 있겠네요. 계속 읽습니다. 백옥루 남은기동 남한내이 서있고야 공주의 성령인가 귀부로 다담한가 구타야 육면은 무엇을 상톡던고. 자, 여기서 나오는 백옥루라는 말은 이제 고전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백옥루란 옥황상제의 궁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겠지요. 자, 계속 갑니다. 백옥루에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총석정에서 왜 이렇게 기둥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이렇게 생긴 돌기둥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주상절리라고 하지요. 총석정에는 이렇게 생긴 주상절리가 4기둥이 있었는데 지금은 3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생긴 기둥을 바라보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런 기둥이 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았지만 사진으로 봤어도 모양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뭐 지금은 과학적으로 원리가 밝혀져서 이해가 되지만 모양 그 자체로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수, 다시 말하면 마이스터, 장인입니다. 장인의 솜씨인가? 아니면 귀부, 귀신의 도끼, 앞에 귀자가 귀신 귀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용할 정도의 엄청난 도구로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태야 이런 육면 각진 모양은 무엇을 본뜬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총석정의 주상절리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고성을 난 뎌만 두고 삼일포랄 찾아가니 단션한 완연하되 사션은 어디가니. 자, 갑니다. 고성은 저만치 두고 이제 장소 바뀝니다. 그렇죠. 3일포로 갑니다. 단서, 붉을 단자에 글 서자이죠. 그러니까 붉은 글씨는 아직 있는데 사선,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입난가 청간경 만경대 몇 고대 안 뒀던고. 자, 해석하면은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서 가 머물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머문 사람은 화자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4명의 신선인 사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흘이면 4일이 아니고 3일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3일포 지명의 유래입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4명의 신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일포에 구경 와서 사흘을 머물렀다는 신라 때의 화랑 4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화랑들 사선이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3일포라고 합니다. 계속 갑니다.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여기 나오는 선유담 영랑호는 사선과 관련된 곳인데 여기에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을까요? 화랑이니까 없는 사람이겠죠. 아래 그리고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누가? 사선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3회포에 남아있는 붉은 글씨를 보면서 사선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추모한다 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니화난 발셔디고 접동새 슬피울제. 자, 여기서 이화 백꽃이죠. 백꽃은 벌써 졌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금강산 올라갈 때가 3월 음력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월인데 이제 백꽃이 진다고 했으니까 늦봄이 되었겠네요. 이 늦봄에 접동새가 슬피운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고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봅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샹대에 올려앉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이동했다? 그렇습니다. 의상대로 이동을 했다 체크하시고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니러하니. 자, 여기에 온 목적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죠? 그렇습니다. 일출을 보려고 여기에 왔는데 해 뜨는 것 보려면 아침에 가면 안 되고 새벽이 되기 전 한참인 한 3시나 4시쯤 와야겠지요. 그래서 여기 화자도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일출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샹운이 지피난동, 융융이 밭회난동. 자, 상운,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림으로 여기 위에 구름이 쫙 피어 오르고요. 그 다음 융룡, 여섯 용이 받치는 듯하다. 그림으로 3마리만 상징적으로 그리면 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뭔가 예사롭지 않죠? 계속 갑니다. 바다해 떠날 째난 만국이 이리더니 텐둥에 티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자,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 온 세상을 일렁이더니 천중 하늘 가운데 치뜨니 호발 가는 털까지 셀 수 있을 만큼 매우 밝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은 해가 수평선 위로 이렇게 솟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줄은 해가 완전히 떠오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해 뜨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먼저 해라고 나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는 보통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임금, 지존, 왕 이런 것들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해를 누가 바치고 있다고 했죠? 융룡이 바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임금을 바치고 있다, 보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융룡은 신하, 충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해 뜨는 모습은 그 다음 마지막 줄과 이어져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무시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이 부분 해석하면 아마도 열구름 여다가 지금의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다도 고전시가에서 종종 나오니까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열구름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 직역하면 지나는 구름. 다시 말하면 구름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방금 말했지만 열구름은 해석하면 지나는 구름이고요. 자, 그 뒤에 보면 근처에 머물쉐라. 여기서 잠깐 머물쉐라에서 리을 쉐라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고전 시가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리을 쉐라는 무엇 할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머물쉐라이니까 머물까 두렵다는 말이겠지요. 자, 그럼 여기 정리 보면 지나는 구름이 어디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디 근처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해 근처에 구름이 머물까 두렵다는 이야기인데 구름이 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밝은 빛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의 밝은 빛을 못 비치게 하니까 이 열 구름은 간신을 상징하고 당연히 긍정, 부정? 부정이니까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면 충신들이 잘 보필해서 임금의 정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밝음을 가리는 간신들이 왕과 함께할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키워드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국지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셔는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천디간 장한 기별 자셔이도 할셔이고. 자, 여기 저번부터 계속 나오죠. 시선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시의 신선 이태백을 이야기하고요. 시선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 여기서 해타는 간단하게 어른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옆에 간략하게 선생님이 정리해봤는데 앞에 이렇게 나온 열구름 부분은 이태백 시에서 모티브를 잡았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해당하는 구절만 이렇게 살짝 가져왔는데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말했던 이태백은 어디 가고 이 시에 구절만 남았느냐 이렇게 한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일출의 광경을 보면서 이태백의 이 시를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랄까요? 그 다음 마지막 줄 이런 천지간의 장한 소식 앞에서 등금릉 봉황대라는 시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시의 앞부분이겠지요. 묘사한 일출의 경관을 이태백은 자세히도 표현하였구나 라고 말하며 이태백의 시를 찬양했다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차양 현산의 척툭을 문이봐라. 우계 지륜이 겸포로 나래가니. 석양 다시 말하면 저녁노을이죠. 저녁노을이 비치는 현산의 철쭉을 쭉 밟아서 우계지륜 바로 번역하면 깃털에 달린 수레인데요. 이 수레는 신선이 타고 다니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레를 타고 지금 여기저기 관찰사로서 순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강릉에 있는 경포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태다려. 자, 심리 빙환. 자, 1, 2면 지금으로 따지면 400m쯤 되는 거리니까 심리라고 하면 4km 정도 되겠네요. 이 4km 거리가 되는 빙환. 일단 이 부분 밑줄을 칩니다. 자, 이 빙환이라는 것은 교과서 풀이 보면 알겠지만 얼음같이 희고 비치고 온 명주, 다시 말하면 비단입니다. 이 비단을 다리고 또 고쳐서 다시 다려. 이런 말이지요. 자, 계속 갑니다. 갱숑 오른속에 슬카장 펴드시니. 자, 해석하면 장송, 장은 길 장자고 송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한자지요. 여러분들 근처에 많이 있고 유명한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토록, 다시 말하면 실컷 펼쳐있다. 어떤 것이요? 위에 말했던 그 비단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게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경포호 전경 사진입니다. 멋있죠? 옆에 울창한 소나무가 있고 옆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이미지로 표현할 건데 호수가 있고 그 옆에 큰 소나무 장송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 위에 나왔던 빙환, 다시 말하면 비단은 어떤 걸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빙환이 소나무 울창한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빙환은 여기 경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물결도 자도자이샤 모래랄 해리로다. 자, 이 호수의 모습이겠죠. 이 호수의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다라고 경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고주 헤라마야 경자우회 올라가니. 고주에서 고자는 외로울 고자이고요. 자, 그 다음 주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듯 하지만 이 주자는 자주 나오는 주자니까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배 주자입니다. 자, 이 외로운 배, 다시 말하면 배 한 척이겠지요. 배 한 척을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잠깐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경포 안에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포대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경포대에 당연히 이렇게 가려면은 배 타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가운데 경포대가 이렇게 있고 지금 배 한 척 띄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경포대에 있는 것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자, 여기서 계속 갑니다.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강문교, 교니까 다리겠네요. 다리를 넘은 곁에 대양.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가 어디죠? 그렇죠. 우리나라 동해를 지나 미국 쪽으로 쭉 가면 그렇습니다. 태평양이지요. 자, 이 양자는 바다 양자입니다. 강문교 다리를 건너면 대양, 큰 바다, 다시 말하면 동해겠네요. 자, 큰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화자가 말합니다. 계속 갑니다. 경용한디야 이기상, 활원한디야 뎌경계, 이도곤 가잔데 또 어디 있단 말고. 해석하면 조용하다 이기상, 활원하다, 다시 말해 엄청 넓고 멀다 저 경계. 저 경계는 수평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동해 경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포대 이어갑니다. 홍장 고사랄 헌사타 하리로다. 자, 여기 나오는 홍장 고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장 고사는 홍장이라는 고려시대에 강릉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박신이라는 사람이 강원 감사로 강릉에 왔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박신이 임기가 다 되어서 강릉을 떠나게 되었는데 강릉 부사가 와서 거짓말로 홍장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박신을 우울하게 만든 뒤에 이렇게 뱃놀이를 시켜주면서 홍장의 선녀로 이렇게 분장시켜서 놀라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주위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라는 고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사가 이렇게 요란하다. 다시 말하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의 분위기에 비해서 홍장의 고사가 좀 지나치게 요람스럽긴 하죠. 그냥 그런 이야기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갑니다. 강릉 대도호 풍쇼기 묘홀시고 절호 정문이 골고리 버러시니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자, 여기 나오는 강릉 대도호에서 강릉은 지금도 있으니까 강릉의 대도호, 대도호는 지금의 시군처럼 이전의 행정구역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릉 대도호의 풍속이 좋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좋다는 뜻이겠네요. 왜 좋은지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강릉을 보니까 절효 정문이 동네마다 벌려 있다. 여기 절효 정문 선생님이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이런 건물 본 적 있나요? 이 사진은 강릉 최씨 연료문입니다. 이 연료문은 조선 통치 근간인 유교 정신에 따라 남편이 죽어서도 혼자 그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혼자 살다가 죽은 여인이 있으면 나라에 보고해서 이 정신을 주위에 알리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세워줍니다. 여기 나오는 절효정문은 이런 연료문도 있고 소문난 효자를 기리는 효자각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건물들이 동네마다 있고 또 비옥가봉은 교과서 풀이 있는 거 잠깐 보면 집집마다 덕행이 있어서 모두 표창할 만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강릉은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는데 연료, 효자들도 많고 인재들도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부분 중요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진주간 듀셔루 50천 나린물이 태백산 그림제랄 동해로 담아가니 찰하리 한강의 목멱에 다이고저.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간의 이동 나왔습니다. 바로 진주간 죽서루로 이동을 했네요. 여기서 죽서루가 화자가 이렇게 있고 아래로 50천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단 50천에 흐르는 물이 흘러 동해로 흘러가는데 흘러갈 때 태백산의 그림자를 담아간다. 이 말은 산이 있고 아래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산의 모습은 모양 그대로 하천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게 되고 이 모습이 흘러 동해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이 하천이 한강의 목멱에 닿고 싶다. 이 말은 이런 아름다운 경치의 태백산의 모습을 담고 흘러가는 이 물이 동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목멱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서 한강의 목멱이 어디길래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지요. 일단 한강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전에 삼각선처럼 옛 지명입니다. 삼각산은 어디라고 있었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라고 있었죠. 그럼 목멱은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목멱은 목멱산으로 불렸습니다. 바로 정답은 서울 N타워가 있는 남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줄기를 서울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나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왕에게 보여주고 싶다. 키워드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바로 연군 지정이겠지요. 그래서 한가의 목멱은 이렇게 인근이 계신 곳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갑니다. 왕경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쓸미니 유해도 하도할샤 객수도 둘띠없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왕정이 유한하고 다시 말하면 왕정은 끝이 있고 풍경은 싫지 않으니 자, 여기서 왕정이라는 말을 해결해야겠네요. 자, 왕정은 왕이 시켜서 하는 여정, 다시 말하면 관리로서의 여정입니다. 즉 관리로서의 임무이고
화자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지요. 앞에서의 옥절과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못 싫으니, 다시 말해 싫지 않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리로서의 여정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 풍경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정이 상징하는 것은 공적인,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임무와 자연이 너무 좋아, 그저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화자는 지금 임금이 자신에게 준 관찰사의 임무, 다시 말하면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자연 풍경이 너무 좋아, 관찰사고 보고 지금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갈등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유회, 그윽한 회포가 여기 또 나옵니다. 하다, 여기도 많다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윽한 회포, 마음속에 생각이 많기도 많다. 자, 계속 옆에 보면 객수, 객은 손님할 때 객이고 숫자는 근심 숫자입니다. 객수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화자 자신이 지금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떠나야 하는 입장이니까 손님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그네의 근심을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바로 앞에 갈등 때문이겠지요.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서는 객수로 나와 있고요. 자, 계속 갑니다. 현사랄 띄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현인을 찾아려 단열에 머무살까? 자, 고민의 연속입니다. 선사, 신선이 타고 다니는 뗏목입니다. 이 뗏목을 띄어내어서 두우, 여기서 두우란 북두성과 견우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 선의를 찾으러 단혈, 앞에 나온 사선이 놀았던 동굴입니다. 이 사선이 놀았던 동굴에 아예 머물러서 나도 뭐가 돼버릴까? 그렇죠. 이렇게 속세로 돌아가기 싫어서 아예 차라리 신선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가 속세,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자신의 임무와 자연, 사적인 풍요에 대한 욕망 사이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읽습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 등의 오른말이 바다 밖은 하나리니 하나의 밖은 무엇인고. 자, 이 부분은 천근, 하늘의 근원,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맨 끝이죠. 예전에는 하늘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은 평평해서 그 끝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 그 계속 갑니다. 하늘의 끝을 보지 못해서 어디에 갔다? 그렇습니다. 장소 이동이 보이네요. 바로 망양정입니다. 자, 여기 망양정에 올라간 모습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올라서 바다 밖, 다시 말하면 수평선 너머는 하늘인데 하늘 밖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망양정에서 화자는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가뜩 노한고래 니라서 놀래간데 불거니 뿜거니 어지라이 군한디고. 자, 여기서 가뜩 노한 성난 고래가 누가 놀라게 해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다에 고래가 이렇게 물을 뿜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은산을 걷거내어 육합에 날이 난다 5월 장편에 백설은 무살고. 자, 이 부분은 은산을 걷거내어서 육합,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흩뿌려내는 것 같다. 바다니까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산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혹시 감이 오나요? 아직 안 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5월 장천, 5월 드높은 하늘에 갑자기 뭐가 내린대요? 그렇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이건 지금처럼 이상기후인가요? 음력 5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6월에 정말 흰눈이 내린다고 할 리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동해 사진입니다. 멋지죠? 지금 여기 보니까 파도가 촥 하고 칠 때의 모습이 마치 고래가 물에 뿜는 모습 같기도 하고 산의 모습 같기도 하죠. 그리고 흩날리는 물방울들이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바다에 고래가 출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파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고래는 이렇게 거칠고 성난 파도를, 은산은 높이 솟아 부서지는 흰 파도를 은산으로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백설은 하얗게 부서지는 물보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다 파도의 모습이 고래, 은산, 백설로 비유해 표현했는데 모두 무엇 같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은유법을 사용해 되었다고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관동팔경 유람 부분인 본사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관동배곡이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결사만 남았네요. 우리 길게 엄청 멀리 함께 왔네요.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동별곡은 원문으로 보기보다 해석으로 계속 눈에 익히시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경지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 관동별곡 마무리 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